네, 자, 제52회 FAT 1급 기출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론 시험부터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요 이론 시험 볼 때도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면 요게 다 돼 있을 겁니다. 단 감독관 확인 번호. 자, 이거 연습할 때 B52에 1 8개 그리고 편의상 A형으로 통일을 하고요. 여러분 이름 치고 감독관 확인 번호 CX3번입니다. 합격률은 50.75%입니다. 그러니까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약간 어려운 정도, 난이도가 중상 이 정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1번부터 다음 중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 요 이론 강의에서 제가 설명했던 건데 이번 시험 문제 관련된 거 요 세 가지입니다. 계속기업, 기업은 언제 청산할 거다 해서 주주총회에서 의결되지 않는 이상에는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회계 담당자가 아닙니다. 경영진에게 있다. 이게 시험에 한두 번씩 나왔었죠. 그 다음 세 번째, 자, 통합해서 작성할 수도 있고 아닌 게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항목. 이런 경우는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한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평상시에 분기를 입력할 때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다 따로따로 하죠. 근데 재무제표,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자, 요 말이고요. 근데 중요한 항목은 반대로 중요한 거는 어떻게 반드시 구분해서 해야 됩니다. 요거를 합쳐서 유동자산 전부 다 묶어서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요 세 가지 정도만 보시고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표시한다? 안 되죠. 생략하면 안 됩니다. 자, 이건 틀린 거고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아까 누구에게 있다? 경영자입니다. 종업원 아닙니다. 그 다음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통합하여 표시한다? 중요한 항목입니다. 잘못된 거죠. 중요하지 않은 항목. 그래서 X고요.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 시 계속 기업의 전제를 둔다 그랬죠. 자, 특별하게 청산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된다. 요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은 무엇인가? 기업을 소유주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 단위. 자, 물론 개인 기업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법인기업,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그래서 전문 경영인을 데려다가 앉힙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좀 약하죠. 근데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자기 자식한테 회사 운영권을 맡기진 않죠.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자녀가 하는 경우보다는 전문 경영인을 모셔다 하는 경우가 많죠. 자, 이 단위 관점에서 그 경제 활동에 대한 재무 정보를 측정, 보고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니까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로 한 것 뭐냐? 기업은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본다. 그래서 기업 실체의 가정입니다. 자, 다른 것들은 계속 기업은 아까 파산한다는 조건이 없으면 계속 간다는 걸 조건으로 하고 뭐 기간별 보고 1년, 2년 해서 전기하고 비교해야 된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복식회계는 기업회 기준은 발생주의, 수익 비용이 이연 및 예상 있죠. 현금주의가 아닙니다. 가계부처럼.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해당하는 건 기업 실체의 가정이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다음 3번 문제.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이 대손 관련 자료이다.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 자, 2022년 1월 1일 대손충당금 잔액이 6만 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이제 거래처에서 부도가 나서 못 받을 가능성이 있을 거에 대비해서 미리 설정해 놓는 겁니다. 자, 근데 4월 11일 매출채권 5만 원에 대하여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처리하다. 그러면 마이너스 5만 원 빼면 이제 1만 원 남았습니다. 자, 1만 원 남았고요. 그 다음 11월 24일 전기 대손 처리한 매출채권 3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습니다. 가서 멱살을 잡았는지 어떻게 받아왔어요. 그러면 다시 이거는 대손충당금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럼 대손충당금 잔액은 4만 원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말 매출 채권 잔액 700만 원이 1% 곱하기 0.01 하면 7만 원이죠. 자, 7만 원을 대손으로 추정하다 설정해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대손 충당금 설정은 차액보충법 잔액이 남아있으면 그거를 빼고 나머지만, 그럼 4만 원 빼고 나머지 얼마? 그렇죠. 3만 원만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거 결산 시에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대손상각비는. 자, 그 다음 4번 문제. 자, 다음 중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재고자산 말 그대로 창고나 진열장에 있는 팔리지 않은 나머지. 자, 재고자산에는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또 공장이 있어요. 그러면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투입될 원재료. 원재료 B가 아니고 창고에 있는, 공장 창고에 있는 원재료, 이거 자산, 재고자산이죠. 그리고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 아직 사용하지 않은 소모품, 그것도 재고자산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이거는 맞는 설명이고요. 재고자산이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하여, 자, 우리가 100원 주고 샀었는데 지금 요게 70원밖에 안 해. 마이너스 30원에서 70원이에요. 그럼 30원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생기겠죠? 자, 요거는 재고자산이 차감 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 원가에 원가가 더 늘어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맞는 말이고요. 자, 비정상적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 아니, 놔뒀는데 평상시에 그 정도. 아까는 평가고 이거는 감모예요. 없어지거나 도난당하거나 정상적인 게 아니다. 자, 정상적이면 매출 원가에 더해주지만 비정상적인 거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는 심할서 써야 되겠죠. 자, 기말 재고자산이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상승한 경우, 이번엔 반대로 130원이 됐어요. 이번에는 그럼 평가 손실을 기록했으니까 평가 이익도 해야 되겠네? 아닙니다. 우리나라 회계 기준은 기업에 유리하도록 저가법을 씁니다. 낮은 걸로 해라. 그래서 공정가치법 공식적으로 인정한 시가 아닙니다. 저가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이익을 계산한다? 안 해도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 세금 더 내요. 이익이 불어나니까. 그래서 요거는 봐줍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자, 계산 문제 나왔는데 제가 손익계산서 양식을 하나 갖다 놨습니다. 요거 암기하면 좋고요. 암기 못하면 그 프로그램에서 손익계산서 딱 보면서 하면 돼요. 자,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항공이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그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원가를 빼주고, 그럼 매출 총이익 되겠죠. 거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주면 영업이익 또는 손실, 영업손익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영업의 수익과 비용을 더하고 빼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고, 세금을 내면 순수한 당기순이익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겠습니다. 영업이 요거를 계산할 겁니다. 자, 매출액 130만 원입니다. 여기서 매출 원가가 밑에 있어요. 80만 원 뺍니다. 80만 원. 그러면 영업이익이 나오죠. 그러면 얼마예요? 50만 원. 저 매출 총이익. 자, 그다음 자비, 이거는 영업 외 비용입니다. 영업의 수익. 여기에 들어갑니다. 영업손익 구하는 건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퇴직급여. 요거는 판매비와 관리비. 직원들 퇴직금 준 거 판매비와 관리비 가야 되겠죠. 개발비, 이거는 뒤에 비가 붙었지만 개발비는 무형자산입니다. 애매할 때는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 가서 한번 보세요. 거기서 검색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복리후생비 직원들을 위해서 해준 거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18만 원을 뺍니다. 자, 그러면 나오죠. 얼마예요? 32만 원. 예, 나왔습니다. 자, 영업이익.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예, 아시겠죠? 자, 이제 6번 문제. 자, 분계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이 차량 운반구 관련 자료이다. 처분 시 회계 처리로 옳은 것.
자, 구입금액 2천만 원짜리 차량 운반구입니다. 취득세가 150만 원 있어요. 차량을 유형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간 비용, 취득세, 등록세 요거는 합쳐서 금액을 장부에 표시합니다. 2,150만 원이 차량 운반구 가격입니다. 근데 이걸 처분했어요. 근데 처분 시점에 감가상각도 계획이 550만 원이에요. 그럼 요걸 뺍니다. 마이너스 550만 원. 그러면 얼마예요? 1,600만 원? 1,600만 원이 나오죠. 자, 요게 장부 금액입니다. 요 금액에 팔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동 손실이 없습니다. 근데 얼마에 처분했어요? 1,700만 원에. 근데 외상이라 그랬습니다. 자, 어쨌거나 1,600만 원짜리 장부가액 1,600을 1,700에 팔았으니까 100만 원 이익 본 거죠. 요 감가상각도 계획은 지금까지 낡은 거, 가치가 떨어진 거 뺀 거고. 자, 유형자산 처분 이익 100만 원이 생겼고, 그리고 외상으로 팔았으면 외상 매출금 아니죠. 왜? 이거 상품 또는 제품이 아니잖아요. 비품이 차량 운반구니까 요거는 미수금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래서 분개하면 자, 차량 운반구는 2,150만 원 요거죠. 대변에. 그다음에 100만 원 이익 받고요. 감가상각 두 개에 반대로 가서 얘는 차변으로 갑니다. 550만 원. 그래서 받기로 한 거 1,700만 원 미수금. 이렇게 하는 게 분개가 정확한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번 문제. 자, 이거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이 본사 건물 관련 지출 내역이다. 이를 회계 처리할 때 나타나는 차변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 자, 여기 보시면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자,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두 가지가 있죠. 자본적, 수익적. 자, 요거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근데 요거는 자산 증가로 처리해요. 어떤 경우에 자본적 지출입니까? 자산 가치가 현저히 상승하고 내용 연수가 연장, 수명이 연장되거나 그럴 경우에 자본적 지출이고, 수익적 지출은 원상복구, 유리창 깨진 거 또는 건물이 너무 더러웠어, 도색, 페인트 작업하는 거, 이러한 것들 원상복구, 현상 유지, 요거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 엘리베이터 설치, 이거는 금액도 많이 들지만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 없는 건물 자산 가치가 확실히 다르죠. 나중에 팔 때도 그렇고. 그래서 얘는 자본적 지출, 자산 증가입니다. 깨진 유리창 교체, 원상복구, 이거는 수익적 지출. 그래서 계정 과목은 5월 달은 건물이라는 자산 증가, 이거는 수선비로 들어갑니다. 비용으로 처리하니까.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거는 간단한 문제였고요. 그다음 8번 문제. 자, 다음 중 무형자산 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유형자산과 달리 무형자산은 상각 방식이 다릅니다. 자, 무형자산은 감가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냥 상각, 무형자산 상각 이렇게 하고요. 상각 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다양합니다. 근데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적용하기 애매한 거는 정액법을 쓴다는 거. 자, 그다음에 잔존가액은 정액법으로 하게 되면 내용요소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이죠. 잔존가액은 없는 걸로 한다. 왜냐? 특허권 10년 지나면 그거 잔존가액이 남을 수가 없어요. 자, 상각기간. 자, 법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 상각 방법은 자,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 아까 정액법으로 한다 그랬고, 그다음에 감가상각 방법은 직접법, 간접법 두 가지 모두 사용하는데 대부분 다 직접법으로 하고요. 지금 이건 K랩이라고 돼 있네. 더존이든 K랩이든 전부 다 직접법만 하도록 이렇게 프로그램화 돼 있습니다. 그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자, 무형자산이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는 거죠. 무형자산이 소비 행태를 반영한 정액법, 정률법 등 다양한 상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런데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힘들면 정액법을 쓴다 그랬고,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정률법을 쓴다. 이거 틀렸죠. 정액법입니다. 정액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각기간은 20년. 네, 이거 맞는 거고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9번 문제. 자,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이 2022년 상품 매입 매출 내역이다. 매출 총이익은 얼마냐? 매출 총이익 공식. 자,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 여기에 대입하면 되죠. 자, 그런데 매출원가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이죠. 자, 기초 11만 원입니다. 11만 원. 자, 플러스 순매입액. 거래처에 상품 200만 원에 외상 판매했다. 이건 매출액이죠. 매출이고요. 판매한 상품 중 일부 판매 금액 5만 원이 반품 처리되었다. 그럼 마이너스 5만 원 합니다. 그러면 순매출액이 나옵니다. 195만 원. 자, 이거 순매출액이고요. 10월 20일 상품 100만 원 외상으로 매입하고 매입액이 나왔습니다. 매입운임 2만 원이 있어요. 이거 더해줘야죠. 그러면 102만 원입니다. 순매입액은 102만 원이고요. 자,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 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자, 매출원가가 나오죠. 몇 번이야? 9번. 자, 매출원가는 얼마예요? 예, 93만 원. 제가 더하기 빼기를 잘 못해서. 자, 매출원가 93만 원입니다. 그다음 순매출액 아까 계산했죠? 195만 원. 195만 원. 자, 요거 빼주면 자,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얼마예요? 102만 원. 102만 원.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됐고요. 자, 그다음 10번 문제.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이 기말 결산 관련 자료이다. 결산 후 당기 순이익은 얼마인가? 자, 결산 전 당기 순이익이 10만 원이었어요. 근데 결산 수정 사항에 보니까 미지급 급여가 10,000원 있다고 나와 있고 선수이자가 2만 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지급 급여는 직원들 월급을 못 줬어요. 하긴 뭐 이익이 이것밖에 안 되니. 그러면 요거 안 줬더라도 12월 31일 날 일단 장부상의 분계는 해야 됩니다. 차변에 급여 돈은 1월 달에 주는 한 있더라도 자, 얼마? 10,000원. 그다음 대변에 미지급 급여가 되죠. 미지급 비용. 예, 10,000원. 그다음에 선수이자. 우리가 이자 받은 거 있는데 알고 봤더니 다음 달 거를 내년 거를 미리 받은 게 있어. 그러면 그거는 내년 장부에 적어야 되니까 이미 이자 수익이라고 장부에 기록돼 있겠죠. 그 수익이 발생 취소해 줘야 됩니다. 먼저 받은 거니까. 그럼 수익이 발생 대변에 적었는데 취소니까 차변으로 가서 차변에 이자 수익 자 2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선수 수익 되는 겁니다. 선수 수익 요 수익은 이자를 말하는 거고요. 2만 원.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 비용이 발생이죠. 비용이 발생이니까 비용은 이익에서 빼야죠. 그럼 마이너스 10,000원. 자, 그다음 이자 수익은 대변에 있어야 되는데 요거 취소한 거예요, 아까. 그러면 수익을 줄여버리면 이익 또 줄어들겠죠. 마이너스 2만 원. 그래서 총 3만 원이 차감이 돼서 당기순이익은 7만 원으로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사람. 자, 여기서 현지부터 보겠습니다. 둘 이상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만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야. 근데 이렇게 되려면 주 사업장 그 총괄 납부 제도를 신청해야 됩니다.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거는 인정을 안 해줘요. 사업자 등록증을 둘 다 따로따로 독립된 개체로 봐서 둘 다 따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지는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일시적 우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어. 일시적 또는 우발적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시골에 가보면 그 일시적인 무슨 행사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축제다 뭐다 해서 그런 경우까지 사업자 등록증에서 세금 내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는 맞고요. 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된 경우는 사업자 대표자만 바꿔줍니다. 정정 사유는 돼요. 근데
사업자 등록 폐업으로 보지 않고 사업자 등록이 정정사유로 보고 다른 사람한테 팔 때는 그건 사업자 등록증을 다시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 맞는 말이고요.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해서 당신의 사업자 등록 돼 있으니까 세금 내시오. 여러분들 길거리에 보면 저도 겨울철에 포장마차 같은 거 참 좋아하는데 지금 다 없어졌죠. 노점상. 왜?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요. 도로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전부 다 이제 강제로 다 철거시켜버린 거고 전부 다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해라.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요거 직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노점상이 아니고 장사하고 있는데 안 하면 자,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현지가 틀린 겁니다. 자, 그다음 12번 문제. 자, 전자세금계산서 최근에 이게 세법이 또 개정됐는데 다음 중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전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다는 거는 옛날엔 종이로 했지만 이제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발급하죠. 국세청 홈택스로 하는 회사는 자동 전송이 된 겁니다. 따로 전송 안 해도 돼요. 근데 자체 회계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발급은 해서 그 파일을 전송을 그 거래처에 주고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을 해야 됩니다. 자, 안 하면 과태료가 나와 가산세가 나와요. 법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 맞습니다. 누구나 법인 사업자는 반드시 의무 발급해야 되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아닙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겁니다. 의무 발급 대상자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그랬으니까 할 수 없다. 이게 틀린 겁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일단 정답은 되고요. 전자세금계산서는 그 발급일이 다음 날까지 그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공급받은 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걸로 발급해놓고 일일이 전화 안 해도 이메일로 보내주거나 이메일로 보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설사 깜빡 이메일 못했더라도 발급은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송을 했으니까.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아까 2번 됐고요. 그 다음 13번 계산 문제 나왔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항공이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3월 31일이죠.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며 자, 세금 계산서 등 필요한 증빙 서류는 적법하게 발급하였거나 수령하였다. 자,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대가를 받았으면 운송보험료도 받았으면 그걸 매출액으로 봅니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매출액. 자, 200만 원 과세표준에 들어가고요. 장기 할부 판매 또는 할부 판매의 경우 이자도 받는 경우 있죠. 자동차 같은 경우 24개월, 36개월 할부할 때 이자까지 받았다. 그 이자도 매출액으로 봅니다. 연체 이자는 근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이것도 우리가 포장하고 운송하고 돈 다 받아왔다. 그럼 매출액 맞습니다. 하여튼 돈 받은 건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수령액. 국가에서 보조금 받았어요. 근데 이 재화의 공급, 판매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매출액으로 안 봅니다. 자, 요즘 반도체 정부에서 살린다고 정부에서 막 지원해 주고 그러죠? 그런 경우는 매출액으로 안 봅니다. 요거 3개만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3개 더하면 얼마예요? 700, 800, 900, 1000만 원. 예, 3번이 과세표준. 여기에 대해서 10% 세금을 내야 되겠죠. 자,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14번 문제.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 시기로 옳은 것. 공급 시기. 요 때는 이날을 판매 기준으로 본다. 이런 말입니다. 자, 요거 이론 설명할 때 이론 교재에 있는 내용. 재화의 공급 시기는 대부분은 물건을 판매하면 그 기준으로 다 들어가는데 예외 사항들이 있어요. 장기 할부 판매. 이런 경우는 할부금 받을 때. 안 그러면 2년, 3년치 매출액을 한꺼번에 정부에 적고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되기 때문에
할부금 받을 때 무인 자동 판매기에서는 이 아저씨 지금 화장실 폼으로 앉아 있지만 물건을 언제 팔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돈통 꺼내는 겁니다. 자, 여기 돈 꺼내고 있죠. 만약에 복면 쓰고 있으면 그 강도고요. 자, 원칙적으로는 재화가 넘어갈 때 판매로 보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인 것들을 보면 상품권, 뭐 신세계 상품권 같은 경우 상품권을 판매할 때 매출로 아닙니다. 물건으로 교환될 때, 그때 비로소 판매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마트에서 실제로 물건을 받을 때 상품권 주고 그때 판매로 본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문제에 관련된 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조건부가 있어요. 동의 조건부, 무슨 조건부, 기한부 판매. 이런 거는 뭐냐면 여러분 홈쇼핑에서 자 일단 써보시고 그 다음에 뭐 괜찮으시면 뭐 구매하세요. 안 그러면 반품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돼요. 그래서 딱 기한들이 있죠. 상거래법에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요 기간에 반품 안 하다가 나중에 와서 아,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건 안 됩니다. 그때는. 자, 그다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인 경우. 자, 물건은 우리 물건인데 요거 가서 가공만 해가지고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럼 가공이 완료된 시점이 아니고 가공된 물건이 완료돼서 우리한테 넘어올 때, 그때 인도할 때, 이런 경우 그때 가서야 공급 시기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인 자동 판매기. 아까 말했죠? 돈을 빼낼 때, 물건 판매할 때가 아니고. 자, 그 다음 뭐 수출 뭐 이런 것들 있고요. 다시 문제로 와서 기한부 판매, 일정 기한 정해놓고 그 기한이 지나서 판매가 확정될 때, 자, 요거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제품이 인도될 때죠. 가공이 완료될 때, 완료되고 2, 3일 묵힐 수도 있는데, 자, 이건 아니죠. 판매한 상품권은, 상품권이 인도될 때가 아니죠. 물건이 교환될 때입니다. 상품권하고. 그래서 틀렸고요. 무인 자동 판매기는 무인 판매기에서 재화를 꺼낼 때, 캔 음료를 꺼낼 때 아니죠. 현금을 꺼낼 때.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마지막 15번 문제. 자, 계산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이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자료이다. 확정신고 시에 납부할 부가가치세.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죠. 매출세액은 매출액의 10%, 매입세액은 매입액의 10%입니다. 자, 과세표준 5억 5천만 원, 이제 매출액인데, 근데 영세율 해당액이 1억 원 포함이에요. 이 말은 뭐냐? 직접 수출이든 간접 수출이든 수출한 게 있습니다. 수출은 0%니까 그거는 과세표준에서 자, 금액은 들어가지만 세금 계산할 때는 뺍니다. 그러면 1억 원 빼요. 그러면 4억 5천만 원, 4억 5천만 원의 10% 곱하기 동그라미 더 곱하기 0.1 이게 매출세액입니다. 그러면 4,500만 원이 되죠. 자, 마이너스 그다음 매입세 2,400만 원인데 자, 요거는 과세 표준인데 요거는 세액입니다.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400만 원 부가세 10% 곱한 금액입니다. 자, 그럼 원래는 2억 4천이었겠죠. 토지 조성 관련 매입세 200만 원이 있어요. 토지는 매입세 불공제, 매입세 공제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200만 원은 빼요. 그 다음 접대비도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만 세금 공제 또는 환급시켜주지 않습니다. 불공제. 자, 그래서 300만 원. 500만 원 빼요. 그러면 1,900만 원입니다. 매입세액은 1,900만 원. 얘는 이미 곱해진 금액이에요. 10%가. 그럼 4,500에서 1,900만 원 빼요.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15번. 자, 2,600만 원. 요 금액이 납부할 세액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 요런 문제 나올 때 이거는 매출액, 요거는 매입액이 아닌 매입세액이라는 거, 10%를 곱한 금액, 요거 잘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함정을 파놔요. 그러니까 잘 읽어야 되고, 안 그러면 아차하는 순간에 1,900만 원 곱하기 0.1에서 190만 원 하면 엉뚱한 답이 나와서 없죠. 그래서
이렇게 잘 확인하시고 2,6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됐고요. 유튜브에 요거 질문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카페에서 보신 분은 상관없고요.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네이버의 박쌤 전산에게 들어와서 거기 가면 질문 답변 많으니까 한 2, 30만 건 됩니다. 거기서 검색하시면 되고 등업 이런 거 없습니다. 간단한 회원 객관식 답변 몇 개만 하면 다 글 쓰고 읽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질문 올릴 수 있고요. 자, 수고하셨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실무 시험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